동결 효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동결 효과 보기 전에 자,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또는 수요자에게 세금을 중과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잖아요. 그럼 수요가 줄어요. 당연하죠. 그럼 만약에 수요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면 그럼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감면하면 수요가 변하는 거지 공급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수요자는 매수인입니까? 매도인입니까? 매수인이죠. 수요자에게 부과하는, 매수인에게 부과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그래서 시험에 취득세를 중과했다 이러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고,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데요? 상승.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그럼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그럼 가격 상승이야. 맞아요? 취득세 중과 그러면요. 가격 하락이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바로 튀어나와야지. 자, 그 다음 공급자에게 세금을 중과해. 세금을 많이 부과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네? 여기 뭐가 와야 돼, 일단? 공급 감소. 그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겠지. 자, 공급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줘.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럼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뭐냐면 양도소득세입니다. 공급자는 매수인입니까? 매도인입니까? 매도인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고 팔잖아요. 집을 사고 팔면 집 사는 사람은 취득세 내야 되고요. 집 파는 사람은 양도세 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럼 집을 사고 파는 걸 우리는 거래라 그러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거래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세 그러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얘기합니다. 세법 시간에 아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동결 효과가 뭐냐? 책에 238페이지입니다. 자, 그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별표입니다. 자, 줄쳐 볼게요. 양도소득세가 중과. 이 말 딱 나오면 그 다음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공급 감소. 밑에 공급 감소돼 있나요? 줄치고요.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 어떻게 되는데요? 가격 상승 밑줄. 이거를 우리는 동결 효과라 그래요. 동결 효과. 자, 동결 효과는 무슨 세금과 관계 있어요? 취득세야. 조금 전에 무슨 세금을 줄쳤어요? 동결 효과는 무슨 세금과 관계 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줄도 안 쳤다지. 양도소득세와 관계 있죠? 그럼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공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동결 효과. 꼭 기억합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냅니다. 얘도. 지문으로 잘 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 딱 나오잖아. 그럼 공급 감소야. 그런데 동결 효과는 그럼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맞아요? 공급 증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아니, 동결인데 증가 이상하잖아. 야, 월급 동결해. 월급 올린다는 얘기야? 아니죠. 동결 감소.
공급 감소입니다. 오케이. 양도세. 재산세를 중과하면 공급이 감소하여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를 동결 효과를 한다. OX. 양도소득세라고 그래 얘기하고 있건만. 재산세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내가. 양도소득세. 뭐라고요? 양도소득세. 처분이야 보유야? 처분, 보유 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처분할 때. 그래서 이대로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 공급 감소, 가격 상승 이걸 뭐라고 그랬다? 동결. 이대로 기억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 동결하고 알았어. 이러고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가버린단 말이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냥 넘어갈 것 같으면 이렇게 중요하다 얘기를 계속 안 해. 내가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는 그대로 기억하는 필요가 있어요. 항상 얘기합니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가능하면 그대로 기억하려고 해라. 그대로 기억하려고 해라. 그대로 기억하려고 해라. 만약에 제가 어떤 직원한테 야 오늘 일할 때 이러한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완성지어 이렇게 오다를 내리고 왔어요. 말 잘 듣는 직원 그대로 순서대로 합니다. 좀 뒷단에는 좀 유도리 이렇게 한다는 직원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네. 그러면 순서 바뀌어도 관계없겠네. 혼납니다. 그 순서를 그러면은 순서를 내가 얘기해 줄 필요가 없지. 그냥 이렇게 해놔하면 됐지. 굳이 그 상사가 순서를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직원은 순서를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구나. 저 부장님이 순서가 안 중요하면 저기 순서를 얘기해 줄 리가 없겠지. 그냥 이거면 해락했겠지. 근데 순서를 얘기해 줬다는 거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죠, 그 사람은. 맞아요? 그렇지. 중요하다고 양도소득세 중과 줄치고, 공급 감소 줄치고, 가격 상승 줄치고, 그 단계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대로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대로. 그럼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다른 게 나왔는데 동결효과 돼 있잖아. 그럼 X인 거야. 공급 감소라 그러는데 공급 증가 나오면 X인 거야. 가격 상승이라 그러는데 가격 하락 그러면 X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딱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 자, 그 다음. 동결 효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물어봐요. 딱 그거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할 거냐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는 그렇게 딱 신경을 써서 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세금의 부작용 한번 볼게요. 세금은요, 부작용이 있어요. 세금을 없애자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세금의 부작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어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두 가지 부작용이 나와요.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그렇지. 조금 전에 했잖아. 공급 감소. 공급이 감소하는 건 안 좋은 거라 그랬다. 공급이 감소하는 건 안 좋은 거야. 자, 만약에 시장에서 10개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10개를 만들어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세금을 딱 때려버리네. 이게 안 되겠다. 8개만 만들어라. 왜냐하면 물건을 팔 때마다 세금을 자꾸 부과해버리니까 안 만들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 양도세도 똑같아. 공급이 줄죠?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안 좋은 거야. 이걸 이렇게 표현해. 자원 배분의 왜곡. 이렇게 표현해요. 왜곡. 자원 배분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야. 세금을 때려버리면. 그 세금 함부로 때리면 안 돼, 그래서. 자,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는 것은 이익입니까? 손실이겠습니까? 왜곡은 손실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경제적 순손실. 그럼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세금을 부과하면 자원 배분에 왜곡이 발생한다. 세금을 부과하면 자원 배분에 왜곡이 발생한다. 적어놨잖아, 지금 여기. 적어놨잖아.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다 적어놨는데 물어보는데.
왜 이래?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세금을 부과합니까? 다른 이유가 있죠. 국가가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부작용 있는 줄 알지만, 여러분, 우리 약을 먹으면 부작용 있어, 없어? 있지. 하지만 왜 먹어? 아프니까. 세금을 부과하면 부작용 있다니까. 근데 부과를 해야 돼. 왜? 국가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그럼 이때는 이익이 크냐, 실이 크냐를, 덕실을 따져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또 하나 더 있어요.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실력자죠. 자,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잖아요. 아까 세금 떠넘긴다 그랬잖아. 그 제대로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쥐가 낼거 쥐가 내야지 왜 떠넘겨? 그렇잖아요. 국가가 나한테 세금을 부과했는데, 임대인한테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상 사람한테 떠넘기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조세의 증가는 세금의 부작용이에요. 현대자동차에게 세금을 부과했더니 차값을 올려버리잖아. 그렇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청업자들한테도 떠넘깁니다. 하청업자들에게도 단가를 후려친단 말이에요. 현대차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래요. 그게 경제원리야. 그게 경제원리라고. 그게 조세의 증가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세금의 부작용이에요. 이런 세금의 부작용 때문에 세금을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봅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만약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래요.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는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래. 그럼 어떻게 되더라? 세금 어떻게 되죠, 지금? 그렇지. 아까 이게 중요하다고. 공급자가 전부 다 부담하죠? 맞아요? 공급자가 그래, 조세의 기차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공급자가 세금을 다 전부 부담합니다. 그럼 이 말은 조세의 증가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지. 공급자에게 세금 부과했더니 공급자 지가 다 내야 되잖아. 못 떠넘기고 있죠? 자, 또 여기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완전 비탄력 얘기할 때 꼭 기억할 게 있다고 그랬는데, 완전 비탄력 딱 그러면, 완전 비탄력이 나오면 딱 첫 번째로 탁, 그렇지, 양불변. 좋았어. 얘기한 적 있어, 없어? 한 10번은 넘게 얘기한 것 같다, 내가. 완전 비탄력. 앞으로는 10번 얘기 안 하려고, 내가. 10번 얘기해도 모르고, 한 번 얘기해도 모르고, 내 목만 아프더라고. 목이 다 쉬었어, 지금. 목이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완전 비탄력 그럼 뭐라고요? 량불변이에요. 완전 탄력 그러면 가격불변이고. 맞습니까? 자, 봐봐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원래 공급이 줄어. 근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래. 그럼 양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 말이네요. 맞아요? 그럼 이 말은 자원 배분 왜곡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난다고? 아니, 공급이 감소하는 게 자원 배분의 왜곡인데 완전 비탄력이면 양이 안 변한다고 그랬는데 왜곡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 얘기하면서도 나 말하면서 이상할 것 같은데. 왜곡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이 딱 나오죠? 왜곡 안 일어나요. 응? 왜? 양이 안 변하니까. 양이 변하는 게 왜곡이야. 공급이 줄어드는 게 왜곡인데 완전 비탄력 그러면 공급이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들어요. 양불변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지금 10개를 만들고 있는데 세금을 때려버려. 근데 공급이 안 준대. 그럼 왜곡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양불변이라는 게 그런 뜻 아닙니까? 안 되면 외워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면 외워버려야 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보세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증가도 안 일어나고 왜곡도 안 일어나네.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거 뭐가 있지? 우리 배운 거 중에 있는데. 어떤 거 있어요? 그렇지, 토지. 오케이, 토지. 토지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에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거든. 땅 주인 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어. 토지세라 그래요. 그럼 토지세는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지금 얘기했잖아 지금. 토지세는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럼 토지세는 부작용이 없네. 그죠? 그래서 토지세만 남겨놓고 나머지 세금은 다 없애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다고. 그게 누구냐면 네, 237페이지입니다.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이라고 있어요. 보이세요? 네. 헨리 조지라는 사람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토지 단일세라는 걸 주장했어. 그럼 토지 단일세가 뭐냐? 3번. 그럼 이제 3번. 토지 가치에 대한 조세 이외의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줄 치세요. 그럼 이 말은 토지세는 철폐해라, 토지세는 남겨둬라. 토지세는 남겨놓고 나머지 세금은 다 없애라. 토지세만 남겨놔라. 토지 단일세. 나머지는 다 없애라. 왜? 나머지는 다 부작용이 있다. 근데 토지세는 부작용이 없다. 자, 밑으로 가볼게요. 7번. 줄 쳐볼게요. 토지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토지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줄 쳤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끝머리. 토지 단일세의 부담은 공급자인 지주에게만 귀차.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니까 공급자가 세금 다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뒤에 줄칩니다. 임차인에게는 전혀 증가되지 않는다. 조세 증가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토지의 수급량은 종전과 동일. 밑줄. 토지의 수급량은 종전과 동일. 이게 무슨 말이냐? 량불변이야. 량불변. 왜?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토지는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량불변. 그래서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런 말, 이거 잘 나와. 세금을 부과했잖아요. 세금 부과했어요.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의 왜곡이 커진다, 작아진다?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 자원 배분의 왜곡이란 말 대신에 경제적 순손실 그래도 됩니다. 그럼 앞에 여기 뭐 세금을 부과했니 뭐 이런 거 나와. 이건 안 중요해.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거야.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요. 공급이 아까 앞에서 했어.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야. 완전 비탄력. 자원 배분의 왜곡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얘는 전혀 안 일어나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장들은요,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임대료 규제할 때 공급이 줄었죠? 기억나세요? 그거 왜곡이거든요. 자원 배분 왜곡이 났단 말이야. 자, 근데 단계는요, 공급이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장기로 가면 공급이 줄죠? 왜곡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두 문장은 그냥 딱 기억해놔. 기억해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볼 때 중요한 문장들이 있거든요. 오늘 중요한 문장들 많이 배웠어요. 응?
임대료를 규제하면 공급이 감소한다라든지 임대료를 보조하면 공급이 증가한다든지 아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탄력적일수록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든지 양도세를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오늘 줄치면서 별표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장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옳은 문장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런 문장들은 어디 적든지 해가지고 진짜 많이 봐야 됩니다. 딱 나오면 이거 이상하다. 이게 바로 돼야 돼요. 이런 거 진짜 중요한 문장들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문장들. 저런 거를 좀 어설프게 알고 시험장 가잖아? 그러면 안 돼요. 보는 순간 그냥 OX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럼 시험에 비탄력적일수록이 나왔는데 자원 배분 왜곡이 커진다 그러면 X예요.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양의 변화가 작은 거거든. 그러니까 왜곡이 작지. 완전 비탄력은 양의 변화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곡이 안 일어나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탄력성이 클수록 비탄력적 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제가 탄력성 할 때도 계속 얘기한 이유가 뒤에 계속 나오거든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이제 3월 달이 다 돼갑니다. 지금 놀 때가 아닙니다. 조세의 수직적 형평입니다. 자, 여러분 수직이라는 게 뭐예요? 위아래입니까? 좌우입니까? 위아래죠. 위아래다, 그지? 그럼 제가 설명해 주기 전에 항상 한번 생각 다 해봐야 돼. 응? 조세의 수직적 형평이 뭘까? 동결 효과라는 건 뭘까? 조세의 증가와 기착 증가는 뭘까? 이게 출발이거든요. 그럼 수직이라는 게 위아래라면서요. 위아래가 형평을 찾아야 되는데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위는 뭘 것 같아요? 위는 여기서 위가 뭘 것 같아? 위가 고소득층입니다. 위가 누구라고요? 그럼 아래는 뭘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조세의 수직적 형평이라는 것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세금을 부과해라. 이게 수직적 형평이에요. 오케이? 그럼 자, 수직적 형평 뜻은 아시겠어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형평성이 맞도록 세금을 부과해라. 그러면 이거는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라는 뜻일까요? 다르게 부과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에게 세금을 다르게 부과해라. 그게 수직적 형평이에요. 아니 똑같이 부과하는 형평 아닌가? 아니.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인데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면 저소득자는 세금을 낼 능력이 없잖아요. 그건 형평이 아니지. 그런 건 수직적 형평이라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적 형평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에게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거예요. 다르게 부과하는 거라고. 그럼 고소득자는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돼? 적게 부과해야 돼? 저소득자는? 그래, 그게 수직적 형평이다. 이해됐어요? 자, 신규 주택이 있고 중고주택이 있어. 그럼 세금을 같게 부과한다, 다르게 부과한다? 그렇지, 그게 수직적 형평이야. 외제차, 고급 외제차가 있고 똥차가 있다. 세금을 똑같이 부과한다, 다르게 부과한다? 그렇지, 그게 수직적 형평이야. 이해됐어요? 그게 수직적 형평이라고요. 뭐 할 게 없어 이제. 이게 다 끝나버렸어 지금. 응? 그래서 이 조세의 수직적 형평이라는 거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에게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는데 고소득자는 높은 세율, 저소득자는 낮은 세율 이렇게 부과하는 게 수직적 형평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누진세입니다. 누진세. 이런 우리가 차등과세라 그러죠. 우리나라 이제 소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전부 누진세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 그러면 시험 어떤 걸 낼 수 있느냐? 동일세율이라는 말이 딱 나온단 말이야. 소득에 관계없이, 가치에 관계없이 동일세율이라고 나왔어. 동일세율을 부과한다고요. 그럼 동일세율을 부과하면 일단 수직적 형평이 달성이 될까? 수직적 형평이 져야 될까?
그렇지, 그렇지. 뭐, 당연한 얘기지, 이제. 수직적 형평이 저해가 돼. 수직적 형평을 달성하려면 다르게 과세해야 돼. 그럼 동일 세율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친구들 계중이 있어. 모임이 있어요. 뭐, 계중이든 동창이든 무슨 모임이 있잖아. 그럼 그 모임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한 번 올 때마다 회비가 20만 원이야. 참석할 때마다. 그러면 고소득자들, 뭐 하루에 막 몇천만씩 버는 사람들은 20만 원 아무런 부담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하루에 그냥 한 10만 원 정도 버시는 분이 나올 때마다 20만 원 내라 그러면 엄청나게 부담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동일 세율을 부과했더니 고소득자는 부담이 별로 안 되고 저소득자는 부담이 엄청 높네. 맞아? 이거하고 거꾸로네. 거꾸로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역진세. 역진세.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동일세율 딱 나오잖아. 그럼 얘야. 동일세율 나오면 역진세 딱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다 10%씩 내죠. 그 역진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그래서 동일세율 그럼 뭐라고요? 역진세. 자, 우리 책 어디를 보냐면 네, 235 비례세와 누진세 거기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신규주택, 중고주택 밑줄 하나 쳐볼까요? 신규주택, 중고주택. 그럼 신규주택, 중고주택은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가치가 다르죠? 그럼 세율을 다르게 부과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 이제 줄 쳐볼게요. 일률적으로 동일 비율로 밑줄 이런 세금을 비례세라 그래요. 비례세. 세율이 똑같아. 자, 일률적으로 동일 비율 밑줄 쳤어요. 그럼 뒤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된다고? 역진세. 역진세가 있는지 찾아봐.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게 누진세 그럼 X란 말이야. 역진세.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차등 비율에 누진세 돼 있죠? 그럼 차등 비율이라는 건 세율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진세. 줄 치세요. 차등 비율 누진세. 그러면 수직적 형평이 달성되겠네? 수직적 형평을 달성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기억하자.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세요. 그럼 조세 다 했어요. 자, 조세 한 문제 나온다. 조세의 분류 표 박스 기억하라고 그랬고요. 조세의 증가와 귀착,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동결효과, 양도세를 중과하면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한다. 세금의 부작용, 아까 2개 얘기했는데 딴 거 필요 없어. 완전 비탄력,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증가도 일어나지 않고 왜곡도 일어나지 않는다. 토지, 조세의 수직적 형평, 차등과세, 누진세, 동일비율, 역진세. 이렇게 딱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게 오늘 조세의 핵심이야. 핵심. 그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그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조금 얘기한 거는. 그게 시험 다 지문이야. 지문. 응? 근데 그렇게 알면 되지. 막 너무 디테일하게 막, 알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하면 뭐야, 다 잊어먹는데. 그죠? 다 잊어먹잖아, 여러분들. 그런 계획은 얼마나 실천을 잘하는지. 오늘 들은 건 이틀 뒤에 잊어먹을 계획이잖아. 아주 실천이 잘 돼. 응? 다시. 조세 분류 표. 증가와 기차,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 동결효과, 양도세, 공급 감소, 가격 상승. 부작용, 토지, 공급 완전 비탄력, 증가 안 일어나, 왜곡 안 일어나. 비탄력적일수록 왜곡이 작아져. 수직정평 이거. 됐죠? 몇 개 안 되네요. 많이 내가 설명 많이 했지만. 응? 자, 다 했습니다. 이제 정책론 다 했고요. 자, 이제 투자론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생각난 김에 얘기해야 되겠다. 제가 전에 제 카페 한번 알려드린 적 있나요? 없어요? 네이버에 제가 뭐 카페 회원이 없다 보니까 네이버에다 치면 잘 안 나오고요.
네이버 카페 검색에 들어가야 돼. 네이버 카페 검색 따로 할 수 있잖아요. 얘기 안 해줬구나. 이걸로 들어가세요. 제가 여기 가르쳐 드리는 딴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우리 지금 매일매일 나가는 이거 매일 정리 노트 있죠? 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부산하고 대구 쪽에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학원에 중간고사라기는 좀 그렇지만 책 처음부터 경기 변동까지 20문항 시험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학원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학원에 시험 봤어요. 여기 못 봤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울산 분들도 제가 빼면 안 되니까 여기 올려놨거든요. 20문항을.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라고. 정답 및 해설까지 제가 친절하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한 20분에서 25분 사이에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20분 정도에 푸시면 좋아요. 참고로 각 그 시험을 보니까 평균이 한 56점 정도 나왔습니다. 100점도 있었고 95점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평균이 56점에서 59점 나오는 데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참고로 하세요. 본인은 몇 점 나오는지. 물론 15점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점수에 실망하지 말고 틀린 걸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3월 달쯤 되면 제가 제 번호를 가르쳐 드립니다. 이제 핸드폰 번호니까요.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죠, 학원에.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제 질문할 게 있으면 문자로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간은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뭐 1시 이전에만 문자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됐죠? 전에 제가 전화번호를 우리 딸 거를 가르쳐 줘가지고 작년에 여기 있어. 그래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 아빠 이상한 아저씨들이 친구 추가가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갑자기 친구 추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카톡에. 아빠 이상한, 들어가 보니까 다 아저씨들이야. 이거 왜 그래? 내가 전화번호 내 거를 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우리 딸 거를 가르쳐 줘가지고 다시 제가 삭제하라고. 됐죠? 지금 내 번호 맞아. 오케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카페는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이제 3월 달부터는 제가 좀 필요한 것들 글을 올립니다. 들어가 보면 볼 거 좀 있을 거예요. 자, 부동산 투자론 할게요. 이 투자론은 한 8문제 나옵니다. 8문제. 자, 그럼 투자가 뭘까? 자, 그 투자의 개념이라고 나오네요. 투자의 개념 굳이 모르셔도 돼요. 이걸 외우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투자는요. 자, 제가 1억, 현금 1억이 있으면 이 1억을 가지고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 써버리는 겁니다. 밥 사 먹고, 술 먹고, 뭐 옷 사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소비. 자, 그런데 지금 당장 쓸 건 아닌데 내가 땅을 샀어. 근데 여기다 뭐 할 거 없어 지금. 여기다 농사 지을 것도 아니고 집 지을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미래 수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1억을 여기다가 썼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투자라 그럽니다.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현재의 소비를 포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의 수익이라는 거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이 불확실한 걸 우리는 위험이라 그럽니다. 그럼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토지를 왜 샀습니까? 수익을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투자론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수익과 위험에 대한 거를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수익과 위험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수익을 위해서는 내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내가 수익을 노린다. 그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럼 위험이 크면 수익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 아까 후분양 봐봐. 후분양할 때 건설사의 위험이 커지니까 분양가도 높이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제가 나중에 또 할 거고요. 그럼 지금은 어디를 보느냐? 248 보충 한번 봐보세요. 보충 보이세요? 자, 거기 보면 부동산 투자가 있고요.
투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투기가 있어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투자와 투기가 어디가 다른지를 보세요. 한번 여러분 찾아봐봐. 그렇지. 운영이 있고 없고 차이 나죠?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 아, 투자와 투기는, 투자는 운영이 있고 투기는 운영이 없구나. 됐습니까? 그럼 운영이라는 건 이겁니다. 자, 내가 건물을 샀어요. 자, 이 건물을 운영한다는 거는 임대 사업을 한다 보시면 돼요. 한 3년, 5년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해. 이게 내 운영이야. 그럼 운영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처분하겠죠? 이게 투자. 투기는 사가지고 운영 없어 바로 팔아버리는 거야. 그럼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까 짧을까? 그렇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3번 봐보세요. 박스. 소득이득 보이세요? 소득이득 그게 줄치고요. 별표 한 개 하세요. 소득이득이 뭡니까? 시험에 물어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득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득은 그 밑에 보면 보유기간, 운영을 통해 발생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밑에 임대료 돼 있나요? 임대료 줄치세요. 우리 임대료 같은 게 소득이득이에요. 내가 보유기간 동안에 운영을 통해서 받는 수입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소득이득. 소득이득의 한 예가 임대료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소득이득은 한 번만 발생한다. 여러 해 동안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계속 발생한다. 계속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소득이라고 그럴 때는요, 계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는까지 모르셔도 되지만.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자본이득 있죠. 보이세요? 자본이득은 처분 시 발생한다고 돼 있죠. 처분 동그라미. 보통 우리가 매매 차익이라 그러고 양도 차익이라 그러고 시세 차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아까 투자는 운영과 처분이 다 있었잖아. 그럼 투자는 소득이득도 목적으로 하고 자본이득도 목적으로 하면 투자. 투기는 운영이 없었잖아요. 투기는 뭐만 목적으로 한다? 자본이득만을 목적으로 한다. 아시겠습니까? 차이점 알아라고요. 차이점.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얘기할 때는 장기성을 얘기하는 거고, 장기 투자 계속 갖고 있잖아요. 투기는요, 단기 차익을 의미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전에 우리 영속성 있지? 영속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영속성. 영속성에 장기라는 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조금 전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목적으로 한다. 장기성이거든. 그러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이건 영속성과 관계 있어요. 무슨 말겠어요? 이게 영속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목적으로 못해요.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소득이득, 자본이득 그러면 영속성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총론 쪽에서. 자, 그 다음 장단점 볼게요. 이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은 밑에 핵심 표 보면 돼요. 표 보이시죠? 자, 먼저 장점에 지렛대 효과 있죠? 이건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지렛대 효과는. 자, 절세 효과 밑줄. 절세가 뭔데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과 주식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부동산과 주식을 하지 않고는 사실은 큰 부를 이루기가 힘들죠. 우리 월급만 가지고라든지 뭐 그렇게 가지고는 우리가 큰 부를 이루기는 사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부동산과 주식이 두 개가 대표적인 투자인데 주식에 투자를 하잖아요. 주식은 일단 감가상각비라는 게 없어요. 아까 우리 임대사업자 있었죠? 임대사업자. 자,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업을 해요. 그러면 이 건물에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죠. 이거는 비용으로서 세금 낼 때 빼줘요. 근데 주식은 감가상각비가 있나요? 없죠, 주식은. 하지만 부동산은 감가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임대주택을 사든지 건물을 샀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임대업을 해요.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럼 이분이 세금 낼 때, 소득세 낼 때 이 은행에 대한 이자 비용 있죠? 그거를 빼줍니다. 세금 낼 때. 그래서 절세 효과가 생겨요. 하지만 주식에 투자할 때 내가 은행 대출 받아 주시겠다? 이자 비용으로서 세금 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절세 효과 옆에 보면 감가상각비, 이자 지급분 이런 말이 보이시죠? 네. 절세 효과. 자, 그 다음 구매력 보도 줄 한번 쳐볼게요. 인플레이션 해지까지.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해지가 뭐냐면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해지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홍길동이하고 임꺽정이가 있는데 둘 다 1억을 훔쳤어요. 도둑질 해가지고. 둘이 원래 도둑이니까. 홍길동도 1억 훔치고 임꺽정도 1억 훔쳤어. 자, 근데 홍길동이는 1억을 땅에 묻었어요. 돈 그대로 땅에 묻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어요. 자, 임꺽정이는요, 돈을 안 묻고요, 금을 사가지고 금을 땅에 묻었어요. 자, 얘들이 땅에 묻을 당시에 1억이면 집 한 채 살 수 있었어요. 1억이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었다고. 자, 20년이 흘렀어. 그 홍길동 땅 팠어요. 1억이 있겠지? 그럼 20년 동안 집값이 그대로 있다 올랐다. 인플레이션. 그러면 20년 뒤에 이 파낸 돈 1억 가지고 집 산다 못 산다? 못 산. 방 한 칸도 그거 먹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임꺽정이는 뭘 묻었다? 금을 묻었죠. 자, 20년 뒤에 금 이제 캤어요. 금값도 오른다 안 오른다? 금을 팔았다 이제.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이 올랐으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는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뭘 가지고 있는 게 낫다? 실물. 부동산이나 금과 같은 실물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러다 보면 구매력이 보호된다. 내 구매력이 보호됐잖아. 20년 전에는 1억까지 집을 살 수 있었는데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1억 가지고 집을 못 사지. 구매력이 보호가 안 됐잖아요. 하지만 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매력이 보호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자들 보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돈이 없다고 하는 게 70%는 맞다. 돈이 없다? 실물에 들어가 있다 돈이. 30%는 빌려주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다. 돈이 없다. 그 현금 은행 통장에 100억씩 이렇게 쟁여놓고 있는 사람 잘 없다. 그렇죠. 다 뭐 투자하고 있잖아요. 갖고 있으면 안 돼. 돈은 썩잖아 지금. 썩어버렸지 뭐. 썩은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단점 볼게요. 단점 보니까 낮은 황금성 돼 있죠. 그 줄칩니다. 여기서 황금성이라는 거는 현금으로 교환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낮은 황금성이니까 현금으로 교환하기가 쉽다 어렵다? 현금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낮은 황금성이라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유동성 위험이라 그래. 유동성 위험이 커요. 부동산은 현금화가 잘 안 돼요.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250페이지 지렛대 효과 할 거거든요. 그 지렛대 효과 보이세요? 거기 네모하시고요. 별표합니다. 이게 작년에, 올해는 좀 나올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돼. 여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